예. 저한테 링크 보내주시고요. 35분쯤 시작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1, 2분 동안 텔방이랑 뭐 카톡이랑 여기저기 링크 보내시고 또 저희들도 다 개인 담배를 공유하고 지금 방송 시작된 거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쇼미더 노동당 페이지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걸 공유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미더 노동당 들어가서 그거 공유하게 되면 되나요? 예. 조금 이제 공유하기 누르고 막 10명쯤 보기 시작하고 이러면 시작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예준 씨 아니에요? 아, 네, 저 그 사람이 그 태국에 같이 네, 안녕하세요. 예. 고요 네, 새로 입단해가지고 새로 입당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변명을 없어가지고 당협위원장이고요. 박유진이라고. 강성이 걸 보내요. 네. 대통령님 비상법화 됐죠. 이제 이렇게 깎아주면 한번 더 누르세요. 더 누르시면 이미 캐슬이라고 가지고 옆에 있는 빌딩인 줄 알았는데 이걸 예. 처음 예. 아, 네. 링크로 못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예, 링크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봉수 제작 답변하게. 아니, 특별하게 링크 복사도 공유하기가 있잖아요. 공유하기. 그 뭐지? 방에 올려놨어요. 예. 아, 왜 자꾸 손 죽어요? 화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많이 안 오시나요? 아, 예, 오늘은 오프라인이 좀 뜨거워요. 추워가지고. 그리고 저희 원래 이렇게 방송용이라 아,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아, 예. 그래서 마치 요새 유행하는 그 방송들처럼 그냥 여기서만 주구장창 떠들어요. 팟캐스트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행사를 지금 한 5번째인가요? 4번째? 네 번째. 예, 이제 처음엔 많이 오시다가 최다 출연상. 자꾸 하니까 저는 굉장히 최다 출연. 예, 다 출연했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종이 있죠? 네. 저기에다가 적어서 저기 주시면 일로 전달돼요. 아니면 페이스북 그 영상 밑에 댓글로 쓰셔도 되고요. 예. 네. 종이 가지고 계시다가 불편할 것 같아요. 의견도 좋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여기저기 좀 올리셨나요? 예. 텔방이랑 뭐 이런 데. 네. 40분에 시작할까요? 예, 지금 37분이니까 여기저기 SNS에 좀 많이 날라주시고.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해주실래요? 마이크 테스트. 잘 나오나요? 5초만 기다리세요. 땡! 예준동 씨 저한테 링크 보내셨어요? 잘 나오시나요? 네, 텔레그램 잘 나와요? 팡. 아, 그래요? 네. 잘 나와요? 네, 예. 이것도 해요? 됐습니다. 네. 땡까지 나왔네요. 두 목소리 듣기 좋은데 제 목소리가 너무 느끼하고. 아니 저도 목소리 좋은 스타일 아니에요. 노래방 너무 테이프 들어가서 안 해요.
진짜 민망하다. 목소리가 별로 이쁘지 않다는 거를. 앞에 보세요. 그 질문은 저한테 개인 텔로 보내주세요. 네. 예, 너무 자주 안 보내줘도 되고. 네. 예. 아이고. 아무래도 뭐 지난주보다는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희는 기록을 남기고 또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나도 테스트라고 전화도 예, 예. 이제 뭐 40분인데 시작할까요? 제작진 여러분 시작할까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쇼미더 노동당 이제 노동당 비선 언더 조직을 말하다 2탄 재정 노동하고 종합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또 광팬들이 몇 분 와 계시네요. 저희 쇼미더 노동당의 고정 팬이 되기를 바라면서 와.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된 노동당 마포당원 나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이제 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참가자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하셨으니까 이제 또 똑같은 소개를 할 필요는 없고 한 주 동안 뭐 혹시 뭐 어떤 주위에서 온 반응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뭐 들은 얘기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들려주신 분은 몇 분 안 계시고요. 그 전부터 이 노동당 비선 실세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예전에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예전에 뭐 전화도 한 10여 년 만에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아직도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슬픈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신 거 보니까 이 문제는 뭐 그냥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일어났던 문제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좀 짚고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지금 탈당을 하셨습니다. 전 나원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분 실명과 그분이 겪었던 일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아직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아서 제가 어쨌든 그 실명은 공개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그때 받았던 문자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봤습니다. 자기 분열이란 단어가 와닿더군요. 저 또한 겪었던 과정이었으니까요. 언더를 폭로한 사람들의 아픔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가슴이 시렸습니다. 전 그 당시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제 탓을 뭉갰는데 이 문제가 조직적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소름이 돋네요. 저는 이제 긴 터널 쪽에서 빠져나온 듯해요. 정말 길고 길었네요. 네, 그렇게 문자를 주셨고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분의 사례를 좀 언급해도 되냐는 동의를 얻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드렸고요. 그때는 이제 어제 저한테 온 문자는 당부 말씀이 있었네요. 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셨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어쨌든 상처받은 분들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옥은 밑도 끝도 없는 자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스스로 갈기가게 찢어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알면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고통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렵고 힘들겠지만 응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그 폭로자, 시건하신 분들의 그 고통과 다르지 않은 걸 느꼈고 좀 막중한 책임감이 드네요. 예, 저는 뭐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제 뭐 새로운 제보라면 제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방송에 대한 피드백일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공개 여부는 본인들이 대부분 조심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낀 것 이상으로 또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좀 뭐 치유라면 치우고 드러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게 좀 바로잡히는 과정들이 순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방송의 취지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많이들 접근하실 텐데 어느 정도 좀 쟁점을 잡아주고 또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게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편차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제가 내부 고발에서 나왔던 글들 중에서 오늘 주제에 관련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뭐 이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할 얘기 없으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재정과 노동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차별과 반민주주의였는데, 이제 내부 고발에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거는 할 얘기가 많았는데, 재정과 노동과 관련해서는 뭐 할 얘기가 있을까? 사실 처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쨌든 이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내부 고발된 글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부 고발 나왔던 또 이 거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문서를 또 읽었더니 또 관련된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몇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이 과다 노동이나 뭐 부적절한 어떤 임금 처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이제 꼭 언더나 비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작업장, 사업장 일반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가현 씨가 2018년 2월 1일날 쓴 문서를 보면 이거 뭐 오늘 새로 준비하신 건가요? 근데 저 처음에 3개 있는데 3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쇼미더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읽으니까 제 얼굴만 화면에 나오니까 되게 지겨웠나봐요. 예, 제작진께서, 이제 제 얼굴이 좀 덜 보고 싶다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제가 글을 읽을 때 해당되는 글이 나옵니다, 이제 화면에. 예. 그래서, 제작진 여러분들 좀 옥신각신 그만하시고, 이제 다 잡혔죠? 3만회요, 너무.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만 좀, 먼저, 윤가현 씨 2018년 2월 1일 글입니다. 1월 상근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분홍색으로 형광펜 칠해진 부분만 보시면 돼요. 1월 상근을 하게 되었다.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 주말에도 홍대, 대학로 등등을 돌며 캠페인을 했고, 야간에도 야근을 해야 했지만, 아무도 나의 몸,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이는 없었다. 늦은 밤에 집에 가도 다음날에 늦으면 상담실에 불려갔고, 위염과 장염을 달고 살면서 왜 아프냐는 말을 들었다. 조금 나태해지는 나를 보며 예전엔 돈 없이 과외하면서 활동했다. 근데 지금은 활동비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며 선배들에게 감사하라고 했다.
예, 이런 글이 있고요. 그 다음 글. 예, 아이고, 준비를 했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굉장히 첨단은 아닌데,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다음 글은 김보영 씨가 쓴 글에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날 역시 썼고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그렇게 돈이 벌고 싶으면 돈 벌러 나가라던 같이 일하던 선배의 말이 씨가 된 걸까? 나는 그곳을 떠나와 알바를 하면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2018년 2월 2일 유현아님의 글에 있습니다. 조금 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조금 덜 받는 사람을 차별하고 관리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기제를 자본주의에 대항한다는 인간들이 똑같이 사용했으니 구역질이 날 수밖에. 자본주의에서도 언더 조직에게도 간택당하지 못한 이 인간은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글이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꼭 언더여서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장 일반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 좀 뭐 얘기하실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뭐 비슷한 자의 경험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저기 있으니까 사회자 마이크 사회자 계속 들고 있기로 했습니다. 뭐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났던 분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 최초의 계기는 같이 일하신 분, 이른바 선배, 언더의 선배이자 중국 선배란 분이 임금 체불을 해서 임금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너 돈 필요하냐? 활동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 내가 좀 활동가로서의 신념도 부족하고 나태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얘네들은 세상을 바꾸는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임금 체불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요구로 목사를 한다라는 요구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언급했던 자기분요 그게 시작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폭력적으로 위계 질서 안에서 그런 의견 비판을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원으로서의 배웠던 가치가 과연 지금 내가 이 질서 안에 있는 운동의 가치가 맞나라는 것을 계속 혼자 괴로워했었고 급기야는 이제 우울증에까지 시달리게 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재정에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특별한 경험은 없는데요. 그냥 드는 생각은 과연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뭐 지역에 연고도 없고 뭐 아는 사람 그런 거였는데 생각해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어떤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뭐 긍정적인 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해서 정당한 어떤 자기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회의 어떤 일원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활동비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건 내가 후원을 조직하든 아니면 뭐 당원을 모으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그 단체의 회원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나의 어떤 그 투쟁 자금? 네. 활동비를 모으는 거지 누군가로부터 받는다. 월급 형식으로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렇다라면 정말 그 돈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는 과연 그 활동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방송 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지난 방송에 말씀하셨나요? 사례로 나온다는 거니까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 조직에서 카드깡을 하고 돈을 빌려오고
그 결과로 굉장히 활동가들이 피폐했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의 당 안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죠. 그 현재 당직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계속 회의 때마다 아니면 당원들이 요구해서 임금을 올려줘라,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지켜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당의 공적 체계에서는 그런 노력을 수용하려고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서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중정당으로서 공개된 조직으로서의 노력인 거고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존경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일정 부분 좀 부적절할 수도 모르지만 그런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 존경을 좀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선출당직을 했지만 돈이 없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 당할 동안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결국 뭐 급하게 카드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그 문제가 딱 잘라서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고는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회자되는 들리는 얘기로는 당협의 당직자가 도움제 빗선에서 받은 도움제 때문에 공비 끝에 탈당을 하셨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리고 모 지역의 당 사무실이 그 풍노에 언급된 다른 단체의 사무실과 공동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럼 그 재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의심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다들 얘기를 하죠. 돈으로 당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는 얘기라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돈을 제공해 준 이른바 빗선의 선배 조직들이 후배 활동가 노동 착취를 하라고 돈을 댔겠습니까? 아니면 차별적인 유괴 문화를 계속 확산시키라고 그걸 강요하라고 돈을 줬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초심은 운동을 위해서 신념에서 돈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 물적 기반이 서로를 착취하고 왜곡된 후리적인 그 운동 문화를 계속 재생산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 노동당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뭔가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받았다라는 의심은 듭니다. 또 지우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사회상식으로 따져서 사람이 동나는 데 마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편익을 제공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적인 편익이 아니라 그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돈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직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지급되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당의 결정에 편향되게 작용되는 것은 누구나 이 당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조직이든지 사회 일반에 굉장히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를 제가 얘기한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뒤에 또 많이 있으니까 딱 짧게 얘기하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밖에서 그게 문제가 심각한지 아는데 증거가 있냐? 증거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아마 보시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용기 있게 그건 진짜 그 당사자가 용기 있게 질문하지 않으면 밝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친 비율지 모르지만은 이른바 돈이 오고 가는 굉장히 나쁜 거래 형태가 뇌물입니다. 그 뇌물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 채무 관계를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방송을 보신 누군가는 꼭 그거를 용기 있게 직원해주길 이 자리에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좀 미리 많이 해주셨는데 좀 아무래도 문제의식이 많이 깊으신 것 같은데 예, 뭐 뒤에 그게 뭐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또 관련된 진술들이 있어요. 예, 그때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짚어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2013년인가 이제 평화박물관에서 한원구 씨가 이제 거기 상근자들이 이제 비정규직 처우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가 해고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한원구 씨가 이제
그 상근자들과 대립을 하면서 싸우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한번 봉합되고 요번에 최근에 또 터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근자들이 이제 전부 항의의 뜻에서 전부 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대립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홍구 씨도 비슷한 논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들을 이렇게 일자리도 주고 뭐 이랬는데 어떻게 나를 막 악덕사장처럼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가들과 되게 격하게 대립했던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전엔 돈 없이 과외하면서 활동했다. 근데 지금은 활동비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걸 보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노동은 사회적인 노동과 다른 기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당연히 우리 노동당 당원이잖아요. 또 여기 알바노조 조합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면 당연히 저항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최저임금 안 준다든지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안 준다든지 계약서를 안 쓴다든지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면 제일 선두에서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너는 활동가니까 너는 나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선후배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로 밖에서는 하는 얘기와 안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늘 계속 이게 기본적인 문제는 외부에서 자신들이 사회 문제를 볼 때랑 내부의 자기들의 문제를 볼 때 굉장히 계속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다른 조직에서 터졌으면 어땠을까? 이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에서 이런 문제 터졌다고 해봐요. 노동당에서 성명 나오고 뭐 알바노조에서 맨날 시위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들이 하는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최저임금도 안 주고 보면 여기 보면 계약서도 안 써요. 계약서도 안 쓰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아무런 이제 뭐 대가 없이 지금 야근을 엄청 해서 여기 보면 위험과 장염을 달고 사는데도 왜 아프냐고 혼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 우리 어떻게 대응했겠냐는 겁니다. 왜 이 기준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바 노조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단체에서 정당한 권리를 못 받았을 때 당연히 이것은 2배, 3배 아프게 다가왔을 것이다. 예,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회 잘 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딱 이제 예.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요 앞에는 이제 일상적인 과다 노동이나 임금 체불이나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거 얘기했고 이번에는 언더가 개입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재정이나 의사결정 구조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은하 씨가 2018년 2월 2일에 쓰신 글에 나옵니다. 언더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의 채용 과정부터 언더의 확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저의 채용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알바노조에서 일을 하려면 언더 조직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언더 조직에서 상근자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알바노조 재정으로는 상근자 월급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사무국장은 연대 재정으로 그 외의 상근자 월급은 언더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받았어요. 예, 이런 고발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고발이면 이제 또 뭐 신빙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의 발언에 이어서 바로 이분을 뒷받침하는 또 글이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 이 정건이라는 님이 이분도 이제 알바노조 상근자였어요. 2018년 2월 3일날 쓴 글에 보면 여성사업팀장님을 채용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대변인은 다른 활동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상근 형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후원자가 여성사업팀장님의 종일 상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가? 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중앙상근자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인지 모르는 후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권님이 계속 이어서 글을 쓰는데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동당 이외에 다른 정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회견 후 주간회의에서 운동선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지도위원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도위원을 변경하는 것이 운동선배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랫동안 알바노조와 함께해온 연대회원 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라고 지레짐작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 그 운동선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글로 이제 용윤신 씨가 2018년 2월 6일 날 쓰신 글이에요. 예,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건데 2016년 말에는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더 이상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기 어렵겠다는 조직 책임자의 판단으로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근직을 관두는데 그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직 책임자가 요구해서 사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여기서 조직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뭐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언더에서 책임자였겠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이슬비라는 님이 또 2018년 2월 2일에 쓴 글에 보면 언더 조직은 내게 다른 단체 활동을 안 한다며 나무랐고 중앙사무처는 평화캠프 활동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며 나무랐다. 선배들 사이에 껴서 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사연들을 보면 이 내부 고발들을 보면 앞에 거하고 좀 결이 다르죠. 뭐죠? 예, 앞에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보면 안에서 누군가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상근을 그만두고 또는 이 사람이 뭐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안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언더에서 계속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돈을 언더에서 준다. 근데 언더에서 현금으로 준다. 뭐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죠. 사업장,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원래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배님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후원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후원자가 뭐 그런 요구를 한다. 예, 예. 그래서 후원자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그 돈을 많이 주시는 어떤 분이 될 텐데, 예.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 한 번씩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상영보다 제가 최근까지 어쨌든 나름 당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언급됐던 그 대표라는 김기로 씨라는 분도 제가 직접 만났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자세한 얘기는 언급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당신도 상근 당직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경제적인 제공을 어쨌든 문제점 제공을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다고 하네요. 저도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민감한 게 뭐냐면 돈의 작동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제공받으면은 그게 그런 정신적인 부채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뭐 도출항적으로 노선이겠고 또 당의 결정이겠고 그리고 관계 문제인 거죠. 좀 우습기도 해요. 예전에 사례에 언급했던 그 활동가들의 자기 착취적인 재정 구조가 적인 재정 구조로 변했던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 중에 협동조합 운동이 있죠. 그
그 각자의 선의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러니까 주식회사처럼 돈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표를 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자본주의사에서 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게도 돈이, 의도 없는 돈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라고 얘기하면 김기록 씨와 선배그룹의 비선이 아무 생각 없이 이쁘다고 뭔가를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뭔가 의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해서 자기 운동신념이고, 그리고 그런 운동신념이 왜곡돼서 변질돼서 나왔던 게 지금 그 폭로자들이 말했던 노동착취와 자기 분야 자기 착취. 예. 겉으로 하는, 아까 말을 언급했던 것처럼 겉으로 하는 제안과 실제로 자기가 복무하는 그 운동질서는 전혀 다른 그런 괴리감 속에서 그 활동가를 착취한 그 구조를 만든 겁니다. 돈이라는 게. 네, 여기 지금 언급하신 게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래서 어떤 돈이 개입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래저래 다 그렇다 치고 그냥 그런 어떤 특수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조직이고 단체건 간에 기본이라고 하는 건 그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권이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결성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법 이런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잖아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없다라면 그 자유는 허울뿐이겠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후원자 또 누구였나요? 조직 책임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정신마저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더 덧붙여서 해명을 해야 될 게, 제가 어떤 금전을 제공받았다고 하니까 앞에 계신 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놀라셨죠? 예. 개인 채권 관계였고요. 처음에는 제가 살짝 오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써서라도 이걸 기반으로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 생각을 들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진짜 개인 채무 관계고 그 채무 다 상환했습니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이지만은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의 제가 약간의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월간 잡파 폐간했었죠. 월간 잡파 편집의 편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월간 잡파 현재 고모님들과 함께 이름을 올려서 자랑스럽게 우리 집 창간하고 꼽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고요. 그리고 대선 때 물론 그 김순자 후보 출마를 강하게 그건 해당형이라고 반대를 했지만 이후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김순자 캠프에 운동했던 한 당원의 당규 결정을 격렬하게 세 번의 당에 거쳐서 당규 심판을 쓰면서 격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신지 알겠죠. 저한테 그분이 호의를 베푼 게. 예, 이제 최은병 당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냥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시작할 때의 시청자 수가 30명이었는데 18명으로 떨어졌어요. 예, 유의하시고요. 이제 너무 이제 말 길게 하시고 이러면 가차없이 물론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후원자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선의로 사회단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많이 주는 게 무슨 문제냐,
선의로.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의로 돈만 줘야지.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되지. 그 운영 개입하면 그때부터 비선이니 뭐니 이런 말이 붙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니 뭐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다 개입을 하고 심지어 뭐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현금으로 돈 주고 이런 관계인데다가 상근자가 폭로를 하잖아요. 이런 식의 채용이라든지 임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구조의 뒤에 뭐가 있구나. 심지어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그 뭐야 청년자파가 아니라 그 알바노조의 이제 고문을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을까 이런 거 논의를 하는데 뭐 선배들이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 알바노조에는 알바노조의 규약이 있는데 왜 규약과 무관하게 이런 외압이 들어오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후원이에요? 이건 후원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디까지가 순수한 후원이냐 어디까지가 개입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을 했고 그것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단체의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규약이 작동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판단은 뭐 너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문제, 일반 사업장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큰 돈을 내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단체 운영에 개입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단체 전체의 어떤 작동 원리였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그 정점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김기루 씨가 있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는 글들인데 보시면 작년 여름부터 이제 내부 고발이 시작되는데 작년 여름에 김유현 씨가 2017년 6월 19일 날 쓴 글이에요. 하지만 평화캠프 총장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운동을 떠나게 되었고 총장 입맛에 맞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건 이사장이 총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때문이었다. 예, 여기서 사무총장은 이제 문미정 씨를 말하고요. 이사장이 김기로 씨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김기로 씨가 문미정 씨를 너무 신뢰해서 내부에서 이제 작년 여름에 비슷한 내부 제기가 계속 나와요. 언더가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혼전순결 나태금지 강요했다.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뭐 성차별, 성폭력, 2차 가해, 언더 조직 내에서 계속 발생했다. 문제 제기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뭐 이런 폭로들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심지어 그래서 뭐 이제 정신병원에 다니고 심지어 막 자살 시도를 하고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들이 몇 달 동안 계속 나오는데 여기 그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직접 나오는 거예요. 2018년 2월 3일 님이 쓰신 글인데 2014년 초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초록 네트워크 집행위원회에 합류했다. 당시 청년초록 네트워크는 예정했던 대중사업과 모 재단의 공모사업을 동시에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은 청년초록 네트워크 대표가 아닌 청년좌파 대표였다. 명목상의 대표는 따로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년좌파 대표 김시읒 키읔 예, 뭐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김시읒 키읔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청년초록 네트워크의 대표,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에게 업무를 지시 총괄했다. 김시읒 키읔이 사퇴하고 박기혁 키읔 이 청년좌파의 대표가 되었다. 청년초록 네트워크 역시도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존재했을 뿐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는 여전히 잔존했다. 대표의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질책과 힐난을 당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을 몰아붙여갔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자기는 청년초록 네트워크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좌파의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막 거죠. 나는 성공의 대화 신촌사무실에 이들을 사랑했다. 평화캠프, 알바노조, 청년좌파, 청년초록 네트워크가 공존했던 신촌사무실.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신촌사무실이라는. 이제 이게 말한 사무실이에요. 신촌사무실은 상징적인 공간이고 이름이었다. 나는 그곳에 속박되고 싶지 않았다. 중장년의 선배들을 깍듯하게 모시는 그곳의 질서는 답답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누군가가 신촌 사무실에 들어서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는 문화가 싫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배들에게 인정받으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 동지들은 부러웠다. 나도 선배들, 대표를 비롯한 동지들의 있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예,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계속 언더에 등장하는 그 조직들이 전부 다 한 사무실을 썼다는 거. 그 사무실에 선후배 관계로 대단히 이제 끈적끈적하게 엮여있는 조직적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 명목상의 대표는 따로 있는데 다른 단체의 대표가 나에게 뭔가 업무를 지시하고 뭐 이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촌 사무실이라는 곳이었다는 거고, 예, 이 신촌 사무실이 뭐 재정 구조가 앞에 있는 이제 글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신촌 사무실의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거죠. 예, 거액의 후원을 내시는 분이 있고, 그 거액의 후원을 내시는 분으로부터 이를테면 단체가 어디냐와 무관하게 이제 선배들의 지시를 받는 거고, 또 그게 언더 조직이라는 질서로 묶여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끔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이제 돈도 현금으로 주고, 어쩔 때는 뭐 채용 과정에도 개입하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촌 사무실이라는 것 자체가 총체적으로 뭔가 어떤 느낌이 오죠. 예, 예. 하나의 뭐 되게 안 좋은 의미로 또 하나의 가족 같기도 하고, 예, 예, 되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에는 이게 이제 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예, 이장규 당원이 쓰신 글에 있어요. 당시 경남도당 재정이 어려워서 상근자를 많이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 말을 들은 김기루 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상근비를 대줄 테니 대신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경남도당 상근자로 채용하라고 했지요. 돈이 많아서 당에 돈을 많이 내는 건 좋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상근자로 채용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점점점점. 너희들은 내가 일일이 지시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것이고 다만 나는 대주주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당사자가 직접 나오기도 하죠. 심지어 직접 나와서 당의 당원이 되어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서 아예 대놓고 경남도당이면 이제 당의 공식적인 조직인데 거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쓰라는 상근자를 써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정상적인 정당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더에서 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그걸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런 방식을 공적인 정당 안에서도 이제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힘을. 그래서 경남도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에서 비교적 당원 숫자도 좀 있고 재정이 그나마 좀 안정적인 곳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보다 상황이 어려운 곳은 어땠을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시도당 중에는 사무실을 지금 평화캠프나 알바노조하고 같이 쓰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당원 숫자들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정상적으로 당 운영을 하기 힘든 곳들이죠. 그럼 이제 이런 전체적인 작동 구조를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뭐 시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또 하실 얘기 있으면 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사회자가 너무 많이 말을 하신 것 같아서 예. 뺏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요. 교회는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고액의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한민국 대형 교회나 웬만한 교회들이 다 지금 이른바 개독이라고 욕을 넣을 정도로 좀 사실은 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많이 부패했고 거의 대부분이 고액의 기명 헌금을 하는 장로가 있는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시상식 아니고서 어떻든 뭐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서 헌금을 했겠어요. 그 돈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질서 속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기도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이니 여기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기부, 당에 대한 기부, 어떻게 보면 선의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거는 최근에 이런 엄중한 사태, 참담한 사태를 겪으면서 이가병 노동당 대표님께서 담화문인가요? 예, 그걸 쓰셨는데 고액
당비 납부자가 탈당했으니 이제 재정적인 위기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민주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 때문에 어느 조직은 그 후원금 한도액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꺼려했던,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싶으면 꺼려하신 분들은 자기 이름 없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이 노동당이 그 돈의 폐해, 자본가 날 때부터 불 달린 괴물이었겠습니까? 자본이 종속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 당을 저는 자본주의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할수록 참다운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뭐 재정과 노동과 관련돼서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문제 삼고 싶은 게 무엇인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종합평가를 해볼 텐데요. 이제 지난번부터 저희가 했던 단락들이 뭐가 있냐면 차별의 문제, 반민주주의의 문제, 오늘 재정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걸 다뤘는데 이제 이걸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어떤 평가 내지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메시지가 좀 왔는데 댓글 달린 거 하나 읽어드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네요. 그거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예, 문성호 당원님이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예전에는 돈 내면서 했는데 이제는 활동비 주니까 선배들에게 고마워하라는 논리는 놀랍군요. 박정희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이만큼 사는 거니 고마워하라는 논리를 너무 빼다 박았습니다. 운동의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청년활동가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신입당원이라는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다. 1인 1표라는 룰이 작동해서 나의 표는 이게 못한 것 같은데 예, 나의 표는 적었는데 대주주의 표는 많았다. 사회주의 정당에서 이런 발상으로 후원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뭐 협동조합 사무국장인데, 저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1인 1표죠. 이제 그 정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심지어 법적으로 배당도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해서 돈을 남겨도 배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회 조직도 그 돈에 의해서 단체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제 가장 이제 재정과 이런 데서 투명해야 되고, 그죠?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반대해야 되는 진보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 맞죠. 또 다른 분이 또 뭐 질문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언도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현 조직에 앞서 말한 채용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않았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나왔겠는가. 예, 이것도 역시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다른 단체나 다른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돈을 많이 주는 뭐 대주주가 이제 채용 과정에 막 개입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아니, 지금 가까운 근시일 내에만 봐도 예를 들면 정부 관료들이 자기 자녀들 뭐 어디 공기업에 이렇게 꽂았다. 그래가지고 누구 뭐 아들, 딸이 어디 취직해 있더라 공기업. 이래가지고 늘 난리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 생명이 끝나니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가 요즘 화두가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성.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게 당내에서 또는 언도 조직에서 이런 생긴 문제들이 뭐 심각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이제 종합평가로 넘어가서, 그간 나왔던 것들 중에 질문을 뭐 한 번씩 해볼 텐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만 몇 개 꼽아왔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뭐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질문만 할게요. 질문하면, 질문 하나당 한 분씩만 좀. 질문이 되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고 제가 질문을 미리 드렸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꼭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당,
운동에서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한 뭐 대표 담화문이 나왔을 때도 나온 얘기인데 그때에 이제 알바노조 이가현 폭로 사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바노조 내부의 문제다. 또는 폭로한 사람들 개인의 문제다. 근데 왜 이렇게 크게 키우냐 이런 류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1분 정도로 요점만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얘기하실래요?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해오셨나 봅니다. 예.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혹은 알바노조 내부의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개인의 문제이죠. 그리고 알바노조의 문제인데,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언더 구성원이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노동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었겠느냐, 그렇게 다시 반문하고 싶고요. 노동당원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동당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도 좀 답이 좀 협소하죠. 이건 뭐 조금 더 이렇게 편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운동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결국 그거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전부의 책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분이 계시면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이게 왜 구조적인 문제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부 고발자들의 글만 봐도 분리되지가 않잖아요. 다 통합돼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제가 또 이제 수학 전공이니까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제가 여기 표를 못 만들어 왔는데 1차, 2차, 3차 알바 노조의 집행국과 뭐 지부나 이제 대학 지부도 있고 지역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지부장을 한 사람들의 목록을 뽑아봤는데 95%가 당원입니다. 그냥 다 노동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진술에도 그 언더에서 당적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런 것도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마당에 이걸 뭐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단계 뭐 SP라고 많이 하죠. 사회 단계에 대한 마녀 사냥 아니냐. 예, 그렇죠. 왜 이거는 SP 비선의 문제냐 노동당의 문제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최원경 당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방송을 홍보하려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 조직의 실체는 물론 사회단계에서 시작됐었죠. 근데 지금 터진 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공간은 노동당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폭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현직 고위 당직자들이 전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들이 사회단계가 아니고요. 진보신당 출신들입니다. 한 분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님은 제가 사회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부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계에 관계를 맺고 있던 분이라고 부인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그분은 사회단계로 분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폭로 사건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언더의 비서의 문제를 폭로를 했었고, 이 공당이 그거에 조직적인 태도, 그걸 대하는 관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이런 폭로가 났을 때 우리는 목소리 높여 비판하고 그분들에게 연대를 했죠. 사실관계를 하기 전에 이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면은 일단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그분들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지점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중요한 게 어느 지점인지를 고민을 했죠. 근데 하나같이 부인을 하고 그 폭로하시는 분들 직원의 재갈을 물리는 굉장히 날선 용어를 쓰시면서 집중적으로 이른바 저 비호라고 방조 비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좀 너무 심한 용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10년이겠죠. 이게 여실히 지금 2018년도 노동당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당협에서 이 사건을 조직적 노동당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던 거는 이게 사회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선신적인 사회단계 활동가들도 있었고 후배 활동가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노동당 이름으로, 노동당의 당원 이름으로
그 결과를 향유했습니다. 그거를 노동당의 사업 성과라고 활동 성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사회단계냐 진보신당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건이 진행되는 양상이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미투 운동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동 항상 진위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희정 씨도 사퇴를 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아주 기나긴 싸움이 그러니까 일단 폭로를 한 다음에 한번 파장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지리한 싸움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진실이 드러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 당내에 분명히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뭐 징계도 할 수 없고 책임 물을 수 없고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약간 미투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한두 명이 고발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일부 캡처한 것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고발 글이 뭐 그냥 모으면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내부 고발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일부만 꺼냈을 것이 뻔한데 예. 근데 이런 정도로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뭐 진상 규명이 되기 전에는 뭐 어떤 입장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약간 예, 굉장히 그 당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언더의 실체는 왜 파악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질문까지도 이제 좀 같이 해볼게요. 왜 피해자는 있는데 행위자는 없는가? 그 다음에 왜 문제 제기는 늘 하고 나면 이렇게 형해화되는가? 아, 제가 어려운 말 썼네요. 네,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문제 제기,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다 라고 막 폭로하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누구도 내가 당사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야, 언더 그런 거는 없어. 심지어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뭐 저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예전에는 김기로 씨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굉장히 조직에 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다들 암묵적인 인정을 했었죠. 왜 그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지도부였으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김기로 씨의 존재라든지 김기로 씨의 어떤 행위 그리고 언더의 어떤 움직임, 언더의 조직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게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대한 어떤 일종의 도리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탈당을 하고 그 조직을 떠나고 그 운동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꺼려해요. 여전히 그런 어떤 자기 기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노동당도 아니고 지금 그 사회운동에 떠난 사람들에 대한 발언 증언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의 발언이나 언급이 없어서 그냥 저도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비밀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이런 문제를 키워오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 이석기 그분 조직 사건이 터지면서 마치 김기로와 너무 유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인물에 대한 과도한 신뢰, 믿음, 무비판적인 사람을 보고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서 운동을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과하게 되니까 김기로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게 아주 또 충격이 컸고 상처가 컸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가연 씨가 2월 1일 최초로 폭로한 글에 보면 언더를 일단 나갑니다. 그분은 한번 나갔는데도 이제 언더를 예전에 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계속 이제 언더 요구를 전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 언더를 나갔어. 그랬는데도 언더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요구를 하면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지 또 언더를 나간 사람들도 언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는 이런 자기 고백들 그런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많이 썼던 표현인데 자기 분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데 안에서는 낙태금지, 혼전순결, 이거 서약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노조 운동하는데 최저임금 1만 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본소득 막 이런 거 하면서 노조 운동을 하는데 안에서는 막 최저임금도 안 주고 막 현금으로 주고 채용과정 개입하고 그다음 막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막 장염 걸리고 막 이런데도 막 고통을 호소하면 왜 징징거리냐고 막 혼내고 막 이런 거라든지 이 보면 언더 밖에서 운동을 할 때와 언더에서 요구받는 것과 완전히 서로 상반되죠. 그러니까 활동가가 이제 분열을 일으키죠. 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기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언더는 계속 유지되고 어쨌든 그 화법에 따른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당원께서 긴 시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피상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폭로 내용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따를 시킨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이 굉장히 성실해 갖고 운동에 자기 신념을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는 각오가 있었던 활동가들이죠. 대부분이. 그러면은 이 자기 분열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개인화 시킵니다. 그거를 너의 잘못이다. 너의 의지가 부족하다. 너는 활동가적 자질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자기 분열을 한 거고 저같이 이제 사회대를 묻은 사람이면은 야 이놈들아 뛰면 안 되려 난 못하겠다라고 욕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난리를 치고 나갔겠죠. 네. 근데 그 순수한 그 신념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패배자고 이 내 문제 때문에 이 운동이 망가진다라는 자기 비판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들었던 상당수 활동가는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하실 얘기 있으신 거죠? 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최근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운동을 하게 되고 힘든 거 아픈 거 알면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는 그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어떤 혁명가가 되기 위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당연히 그게 그때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목표였죠. 혁명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혁명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그 사람은 밥 안 먹는답니까? 또 안 산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고 사람이어야 하는데 혁명가라는 어떤 그런 아주 원대한 허울뿐인 원대한 그런 것들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 조직 자체의 어떤 그 하나의 마인드 하나의 목표? 하나의 그게 혁명가 조직이라고 하는 자기 내부 어떤 그게 마인드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는 어떤 것들이 참아야 하고 혁명가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뭐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속에서는 통용이 되었던 거니까 이런 거 참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혁명운동을 할 수 있겠냐. 뭐 혁명식 얘보다 더 할 텐데 뭐 적들이 침탈했을 때
동지를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자기 최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스스로가 가해자면서도 스스로가 피해자인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뭐 위계적인 질서가 당연히 생길 거고요. 왜? 나는 뭐 A급, 나는 C급 혁명가, 너는 B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뭐 거기 피라미드가 똑같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앞서 이야기됐던 또 돈이라고 하는 게 개입이 되니까, 그리고 금명에 드러날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금명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탈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혁명운동의 어떤 나고자, 배신자 이런 낙인을 찍게 되고 찍히게 됐던 거죠. 예, 역시 본인이 겪으신 거라 여기서는 아주 그냥 쟁점 명확하게 잘 이야기하시네요. 이거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5학년 때, 저희 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6년째 되면 이제 그 학생회 운동의 중앙집행국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5학년 때 이제 중앙집행국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메이데이 전야제 때 이제 그 집회 도중에 연행이 돼요. 그래서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한 달 정도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감옥 안에 가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이제 평소에 안 들던, 나가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학교도 워낙 열심히 안 다녔으니까 이제 학교 복학해야 되는데 막 세월도 막 엄청 남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병역 문제도 해결을 안 해서 이제 고민일 때라서 이제 그때 이제 병역 거부를 아직 고민할 때는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출소를 한 달 만에 하고, 물론 출소할 때 아무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건 그냥 에피소드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으셔야 돼요. 그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기억나는 게, 그 집회에서 이제 도로에 있다가 이제 연행될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집에 오는데, 한 달 만에 그 옷을 입었더니 막 온몸에서 막 썩은 내가 너무 나가지고, 그때 서울 지하철,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가지고 인덕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4호선 타고 저기 이제 미아까지 오는데 앉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냄새나니까 너무 막 다 이렇게 피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 그 선배한테 저 고민이 많아서 한 달 정도 쉬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때 아주 10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선배님 너무 스스로 막 이렇게 자괴감 가지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다 놓고, 동혁아, 혁명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조직은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혁명가로 성장하는지. 그러면서 지금 너가 쉬게 되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낙오되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 이게 당사자도 알아요.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바로 복귀를 하죠. 예, 바로 복귀를 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예, 지금도 화법이 많이 비슷해서 좀 약간 놀라긴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냐, 이런 또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더 조직이라는 게 되게 구린 거는 맞는데, 시대착오적인 건 맞는데,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냥 구리다고 욕하고 말아야지. 이런 식의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속된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후진직문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미흡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적어도 공당에서는, 대중정당에서는 이런 질문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병역 거부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다 확인된 겁니다. 우리의 조직 문화가 학교나 종교나 정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로망도 마찬가지로 군사 독재 시대를 거쳐왔고요. 언더 조직도 사실은 피치 못되게 그 신념매찬 활동가들이 군사 독재의 폭고에 저항하기 위한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발성의 기초와 대중정당에서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폭로의 대상자들, 가해 지목자들이 무조건 다 자기 몰치질성으로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발성이 아니냐라는 건 굉장히 냉혹한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든 그 이유와 원인들, 그 선배들 사고부터 우리가 먼저 성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9시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제가 굉장히 시간 조절 잘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던졌던 웃으시라고 했던 얘기인데 다 웃어주셨어요. 예, 성공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서 묶어서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행위가 성립하느냐,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도에서 문제가 됐던 건 알겠는데 이게 당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건 뭐 둘 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전 이건 뭐 할 말은 많지만 또 누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이건 다시 반복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와 은평당에 본 조직도 노동당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좀 이거를 적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일부 당원들의 강령 위반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정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폭로의 문제, 그 피해자 가해자가 증언되는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들이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여러 번의 반복된 입장 발표. 그리고 아까 이 자금이 제 돈이 조직을 어떻게 좌지우지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동당의 강령적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을 했고, 그게 공개적으로 토론되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왔죠. 그런데 이 다수의 폭로가 우연성을 가지고 복수로 폭로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일관된 조직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전현직 대표들도 분명하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조직적이라고 규정을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위반했고 조직 질서도 문란하게 했고, 그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조직 질서 안에서 집단적으로, 그럼 바로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단순한 몇몇 일탈적인 행동을 한 활동가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적 해당 행위로 규정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몇 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혼전순결 낙태금지 서약은 명백하게 당 강령 위반입니다. 저희는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제소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2008년부터 진보신당 내에 게시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그 논란들이 뭐냐면, 이제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 그 다음에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제소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2008년부터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냥 노상 1년 내내 싸움입니다. 촛불 집회 때,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진보신당이 그때 되게 잘 싸워가지고, 촛불 당원이라고 해서 흔히, 촛불 시위에 왔던 분들이 이제 진보신당이 잘하니까 좋아가지고 많이 당원 가입해요. 근데, 이제 당원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문화는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건들이 되게 많이 터지는데,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당원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뭐 성추행이 있었다, 뭐 언어성폭력이 있었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게시판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1년 내내 싸움입니다. 1년 내내 제소하고, 막 논란이 일어나고,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로 처벌할 수 있냐, 이런. 근데
요새 정의당 게시판도 그렇던데 그냥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청정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크게 문제됐던 건 이제 공동체 가치 실현 모임이라 그래서 아예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그 성차별적 발언이나 이런 걸로 제소당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여성주의 몰아내자 막 이런 당내 운동을 막 해요. 캠페인도 하고 여성주의자들이 당을 망친다 막 이런 식의 선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게 낙태금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낙태는 안 된다 막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저희 당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다 냈습니다. 이 공동체 가치 실현 모임 이 구성원들 전부 다 출당시켰고요. 아예 출당시켰어요. 다 당에서, 당기위에서 다 출당시켰고, 명확하게 성차별 발언이라든지 성소수자 비하 발언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낙태 금지라든지 이런 거 당 강령 위반이다. 명확하게 이미 다 징계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합니다. 당원이 더군다나 이거 조직적 질서 속에서 강요를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안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이미 많이 나왔던 뭐 청소년 비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종류의 위계나 차별이 있잖아요. 이거 다 당 강령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자금을 대주는데 선의에 의해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무조건적인 후원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이거 명확히 당의 강령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마포당의 대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자마자 갑자기 울산을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 내려가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언더에서 나온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그 제보도 이미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보면 자신들이 원치 않았는데 당의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당의 이런저런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다 해당 행위죠. 당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데 그걸 배후에서 조정하는 건데, 사실 알바노조도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증언들이 다 나왔고, 그래서 뭐가 해당 행위냐라고 하면 저는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간단히 넘어갈게요. 단지 후원자가 돈을 많이 준 것 아닌가? 이거는 아까 얘기 나왔죠?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다 심지어 채용 과정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다 개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후원입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딱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숙제 같은 질문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도가 적절하느냐. 지금 이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미투 운동과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되게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이제 부인을 하는 경우에 법적 공방으로 가면 사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보는 게 적절한가, 이거는 이제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풀어가려면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갖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이게 마무리 발언이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 피해자 문제냐. 저는 일단 가해자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단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해자 피해자 문제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이기도 하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노동당이 입당하면서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저를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운동을 떠나고 그냥 아주 냉소적으로 그냥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신경 안 쓰고 그랬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노동당에 입당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다시금 과거에 제가 했던 것들을 반추하게 되고 새롭게 노동당의 어떤 가치라는 것을 그때는 뭐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 강령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했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직접 제가 강령을 읽고 강령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당원들 주변의 당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숨겨놨던 문제들 덮어놨던 문제들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게 내가 피해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당에 남아있고 노동당에 있고 너는 여전히 그 노동당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따지려고 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저 또한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저는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가해와 피해의 입장이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거기에 정말 가해에 맞는 그런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고 피해자분들에게는 그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 치유, 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후에 그 다음에 그 가해와 피해자는 또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동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졌었고 맺어져 있고 맺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바라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참 해묵은 문제라서 참 다시 언급하기가 솔직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좀 고민을 주저주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가 가해를 했었던 그분들에게 사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참 그분들에게 얼마나 좀 죄스러운 부분이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일단 제가 나서서 이 자리에 나서서 그분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제가 했던 과거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사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기꺼이 제가 나오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과거, 그러니까 20대에 했었던 과거 모든 것들을 저는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20대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 왔었는데 더 이상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좀 마감을 짓고 싶었습니다. 한 3, 4년,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여 년 넘게 계속 그런 고민들 속에서 계속 반추하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 피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 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더 덧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해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좀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이 내가 하는 운동이 나의 어떤 신념과 나의 양심에 맞는지 그리고 주변에 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참담한 상황이죠. 폭로하신 분도 피해 폭로를 하시면서 자기가 가해자라는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가해 지목자도 그 안에서 어쨌든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직 문화가 이런 투행정 질서가 분명히 잘못됐고 고쳐내려고 애를 쓰시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친목으로 모이는 조직이 아니고요. 이념과 가치로 모이는 이해관계의 정치 결사체입니다. 분명하게 가해 지목자에 대한 강령 위반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질서 안에서 더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졌던 사람이 균등한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죠. 그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책임은 단순히 직을 내려놓고 운동 활동을 접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했던 이 조직 질서를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게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의도가 뭐냐라는 그 질문이 들어와요. 의도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전혀 권력을 움직이고 일으키기 힘들게 날선왕으로 싸우지 않았겠죠. 우리한테 두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당권이란 실체적 권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숨어서, 당권에 숨어서 보이지 않게 조직 질서를 물란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정당향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다른 여타 조직과 다른 더 고도의 책임성을 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성찰하셔가지고 그런 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올렸던 글이 있어요. 전체주의에서 누구나 다 확실하게 아는 단 하나의 규칙은 어떤 통치기구가 더 많이 알려진 통치기구일수록 권력은 적고 그 존재가 공개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속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권력기구일수록 실제 권력은 별로 없고 드러나지 않은 권력기구일수록 실제 권력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전체주의의 속성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좀 뼈아프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정형의 조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정점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되게 피라미드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과 복종이라는 관계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관계는 어떤 틀에 부어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주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뭐냐면 국가나 시기마다 드러나는 사례들이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 동일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정형의 조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왜 언더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성찰해 봤을 때에 좀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용을 한 것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당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들의 가진 가치를 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도 되고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저는 협동조합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을운동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사는 게 너무 고단한데 어디라도 좀 숨 쉴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나마 좀 더 민주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여기서는 그나마 좀 더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정치적 관계를 맺고 싶은 건데 정확하게 사회에서 우리가 안 좋다고 비판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차별적이고 억압적이고 때로는 칭찬하고 혼내면서 사람을 통제하고 훈육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질서 속에서 눈치 보면서 알아서 복종하게 만들고 거기서 도태될까봐 걱정하고 그 도태되고 나서도 계속 상처받고 상처받아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고 문제 제기도 못하고 저는 이런 것에 조금씩 무감해지면서 너무 길게 오랫동안 우리를 자기 합리화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거 쇼미더 노동당 비선 언더를 말하다 끝냈는데 저희 요 나왔던 것들을 또 요약을 해서 카드 뉴스를 내거나 뭐 간단하게 클립을 따가지고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쟁점을 좀 정리해 주라 그럴 생각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좀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또 이 쇼미더 노동당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요거 전에도 했었고 아마 앞으로도 다른 주제로 계속 어떤 노동당의 말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직접 예, 이거 뭐 시청이라 그래야 되나 방청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예, 직접 와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